의료 로봇과 스마트 제조 산업 현황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만 되나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 9월까지 카이스트에 있고 이제 10월부터 고용 테크놀로지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외적인 활동으로 회사의 임원으로서 발표하는 첫 선날인 것 같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산업용 로봇으로 쭉 경험을 쌓고 학교로 와서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기획 이런 걸 많이 좀 참여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한 5년간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주로 메디칼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업무를 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토리도 일단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우리 회사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전 세계 수술 로봇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의료 로봇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하는 부분을 좀 전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막 시작하고 있고 결과를 내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02년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19년 만에 임직원 한 700명, 그리고 레비뉴는 한 2,500억 정도. 작년에 코로나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2,500억대를 유지하는 중견기업의 역할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메인 스트림 프로덕트는요. 주로 이런 검사 장비이고 검사 장비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 제조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자동화에서의 분량을 검출해주는 일종의 이제 로봇인 것이죠.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1등을 해왔는데 10년 전에 이제 우리가 메디칼 로봇으로 새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국가 과제를 수탁하면서 시작한 이 메디칼 분야도 약 5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메디칼 프루브먼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KFD 승인을 받고 2년간 메디칼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 작년에 첫 제품이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올해는 삼성병원에 인스톨 설치가 됐습니다. 좀 더 저희 로봇을 소개하기 전에 전 세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수술 로봇의 시장은 아주 글로벌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CAGR로 한 20% 성장하고 있고 특히 수술 로봇 분야가 더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KFDA 분류에 따르면 이제 의료 로봇은 우리가 크게 수술 로봇과 재활 그리고 이제 기타 의료 로봇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저는 오늘은 이 수술 로봇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단 분야라든가 또 좀 전에 유진에서 소개한 호스피탈에서의 서비스 로봇도 의료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는 바이오리감 이런 의수의족도 의료용 로봇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수술용 로봇에서 필요한 크게 두 개의 기술이 필요한데 하나가 바로 인스트루먼트 제어 기술이고요. 또 하나가 인텔리전트 아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그리고 레코그니션 역시 몸 안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 기술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 싱글 포트 암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역시 다음 세대에 가야 할 수술 로봇 분야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의 싱글 포트 홀을 통해서 로봇이 펼쳐지면서 환자에게 최대한 상처를 적게 주면서 회복력을 빠르게 하는 기술로 가고 있죠. 사실 이거 따라가자고 우리가 그동안 국내에서도 많은 수술 로봇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국산화를 하고 있지만 역시 앞서 나가는 기업의 투자력이라든가 연구력의 능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버블 서지컬이 지금 구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존슨앤존슨으로 지금 에콰이어도 됐죠. 넘어가가지고 역시 상당한 수술 로봇에 대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메드트로닉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그동안 메조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런
경조직 분야에서의 수술로 뭐 관절 취한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휴렉소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역시 이쪽도 우리가 따라가기가 벅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커 서지컬의 그 수술 로봇 장면을 잠깐 보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네, 넘어가네요. 쭉. 백으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맞나요? 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안 넘어가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커 서지컬에서의 수술 로봇이 역시 현재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큐렉소가 앞으로 이쪽에 도전을 해서 상당히 좀 빨리 성장하기를 바랐지만 아직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1%도 차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술 로봇들의 그 역할은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수술 로봇을 통해서 상당한 기술들을 하고 있죠. 혈관 수술 로봇에 필요한 점은 환자보다는 이제 의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 완전히 로봇화된 기술로 발전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수술 로봇 역사는 불과 10년도 안 됩니다. 수술 로봇이 도입된 것은 한 15년 됐지만 로봇을 하나의 기술로 개발을 하면서 국가가 이제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컴퍼니를 상대하기는 조금 벅찬 상황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보용의 메디컬 로봇의 소개를 하자면, 보용은 그 중에서도 이제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복강경 수술 로봇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우리 보용은 이렇게 척추 또는 뇌 수술 로봇과 같은 이런 뉴로서지컬 영역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은 또 복강경하고는 달리 완전히 센서에 의해서 위치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보다는 센서 쪽으로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도구들의 3차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가 하는 추기 기술을 굉장히 집중을 했고, 몸 안에서의 그 위치가 도구가 어디에 접근하는가를 적어도 1mm 이내 또는 0.5mm 이내로 정확도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환자와의 정확, 그리고 또 역시 도구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지을 수 있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지난 5년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개발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실제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사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받아들여가면서 계속적으로 메커니즘, 수술 로봇은 지금 극좌표계로 해가지고 침대 부착형으로 개발했는데, 아무튼 계속적인 지속적인 설계 구조 같은 것도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역시 내비게이션 기술과 그거에 따르는 가이드 기술,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실제 임상이나 또는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도 마찬가지죠.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개발 과정에서부터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이것이 FDA나 KFD 승인을 받으려면 개발 과정에 대한 다큐멘트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안정화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든 그 기술 문서라든가 표준들은 전부 세계적인 표준에 다 맞춰서 개발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국내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곧바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 개발보다 더 많이 힘든 게 이런 인증 작업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좀 들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보험급여를 받아서 수술 로봇이 병원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환자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많은 이제 환자들에 대한 지금 7번째 수술에 들어간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0여 건의 수술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은 이제 올해 처음 들어갔고요. 지금 역시 삼성병원에서도 우리 목상 수술 로봇을 사용해서 환자들의 수술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국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화를 통해서 계속 진출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일단 홍보용으로 만든 영상이지만 지금 일단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것은 또 다른 제조용 로봇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분야로 들어갔고 이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영의 3D 기술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저희 겪으면서 얻은 많은 노하우들은 우리가 의료로봇 협의회라는 걸 작년에 창설을 해가지고 서로 공유해가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이런 의료로봇 시장을 열어가는데 서로 공동 추진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아무튼 제어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의 한국의 로봇 기술이라든가 이런 제어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엔지니어를 베이스로 해서 로봇화하는 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서, 마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서 과연 우리 몸 안에 있는 좌표들을 정확하게 센싱을 하고 그것을 환자와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들이 원하는 정밀도로 내느냐, 그런 기술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DBS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뇌 속의 병변에 주로 이제 간질이라든가 또는 이런 파킨슨병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에 저희가 이런 수술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환자들의 그런 치유 상태, 대부분 이 개발은 의사들과 함께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의사들의 모든 보이스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저희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보면은 의료 현장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술 가지고는 이게 쓸 수가 없다, 이런 보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개발 과정에서부터 병원, 특히 의사 선생님들, 이런 서전들의 보이스를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의 어떤 이런 의료용 로봇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센서부터 시작해서 로봇 그리고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다 독자적으로 했다, 풀사이클을 한번 해봤다는데 큰 의의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로봇의 전망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자동차가 지금 ADAS에서 시작해가지고 3단계 자율주행, 4단계 자율주행으로 가듯이 지금은 의사를 보조해주는 ADAS 수준의 2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의사들이 3단계, 4단계를 가자고 합니다. 그거 진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설마 그럴까 여러분들은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자꾸 나이는 늘어가고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또 많은 이런 수술력 영역이 신규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건 결국은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따라서 결국은 로봇 수술에 가야 할 기준 좀 더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인데,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도 이런 적외선 센서나 형광 센서를 써가지고 한 장기의 세그멘테이션화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레커그니션을 통해서 장기를 구분해주는 기술을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저것이 무슨 장기냐만 인식할 수만 있으면 자동화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동 경로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경로된 계획대로 로봇을 움직여 나가고, 그 다음에 의사들의 비헤이비어, 수술 행위를 로봇화하는 것은 우리 로봇 하는 사람들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는 가이드 어시스턴스 로봇에서 오토노머스 서저리 로봇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고, 의료 현장에서도 그런 니즈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발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이가 수명이 늘어나면서 재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굉장히 니즈가 크다고 보고 있고, 물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죠. 앞으로 미래의 의료 현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좀 해서 이 의료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 로봇은 완전히 스마트 하스피탈로 갈 것이고, 로봇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서비스 체계가 다 통합이 되는 그러한 의료 현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병원들도 그러한 허스피탈 시스템, 스마트 허스피탈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헬스 분야가 엄청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건강을 찾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건강과 헬스 라이프 그리고 병원 이런 것이 다 스마트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헬스 분야의 시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저의 주제 몇 분 남았습니까? 저희 최연님? 한 15분? 시간이 끝났는데요. 저- 5분, 10분 네, 5분 만에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그래도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더 빨리 설명할 수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제조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그 고용이 지금 뛰어든 이 SMT 제조 라인의 스마트 제조. SMT 제조 라인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전자제품의 조립 공정 라인이죠. 핸드폰, 스마트폰, 자동차의 여러 가지 엔진 컨트롤러, 전장, 그리고 앞으로 서버, 뭐 많은 스마트 기기들은 전부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자 모드를 생산하는 공정에서의 분량을 잡아내는 기술로는 이제 전 세계 1등을 했는데 문제는 점점 그 공정의 라인 밸런싱이라고 해서 공정에서부터 최적화되는 기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단위 기기에서의 어떤 자동화 기계보다는 기기 간에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또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을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움직여지고 있고 이쪽이 결국은 SMT 제조에서의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솔루션을 탑재한 시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최적화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량 자체를 검사하는 것도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됐지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최적화하느냐에 따라서도 인간이 하고 있던 매뉴얼 튜닝에서 기기에 의한 자동 튜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더니 워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고 이거를 계속 전시회 때마다 제시를 했더니 글로벌 그 커스터머들도 너무나 고용의 그 기계지능 기술이 실제로 그냥 선언적인 어떤 기계지능이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너무나 프랙티컬하게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고객의 사실 고객사들입니다. 고객사들 독일의 ASM이라든가 일본의 후지 그리고 데크, 에크라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고용의 기계화하고 연동을 시켜서 자기네들의 프린터, 마운터, 오븐 이런 것들을 전부 최적화하자고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글로벌 커스터머하고 연동되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은 디팩터가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표준이 되고 그리고 워킹이 되면서 이것이 라인 최적화가 되고 스마트 팩토리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지금 이렇게 잡아내는 분량들은 이런 작은 각 칩의 장착 상태 이런 거를 통해서 칩의 어긋남이라든가 또는 납땜 분량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분량만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분량의 원인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 전 단계인 마운터나 또는 그 전 단계인 오븐, 프린터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라인 밸런싱이나 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용이 추구하고 있는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의 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거창한 얘기로 마무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실제 우리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그 기술이 그 기업이 살아남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뭐 비록 이런 IT 거대 기업, 빅테크 기업만 인공지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제조 공정이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 토킹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presentation. The time of this session is already finished, but we have the daily break time, so we progress some questions. Is there any question from the audience? The presentation was carried. 제가 한국말로 했으니까 한국말로 질문하시죠. In Korean. So you can ask in Korean and English.
한국에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많은 해외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선도로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국내 기업이 아까 그 리딩 테크놀로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그게 이제 고민인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빈자리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 같은 경우도 막상 제일 시장이 큰 복강경으로 안 들어가고 뉴로 서저리로 들어갔던 이유가 이쪽 분야가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하나 어렵기 때문에 비어 있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시장 사이즈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술 사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복강경이나 정형외과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뉴로 서저리 부분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분야다 해서 도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분야에서도 SMT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제조 공정에서 차지하는 분야가 크지가 않습니다. 더 큰 분야가 어떤 분야죠? 자동차 제조 공정 분야입니다. 머신닝 분야인데 그쪽은 전 세계에서는 헥사 시스템이라든가 일본의 이제 키언스라든가 미국에서 코그넥스 같은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죠. 거기는 조단위 시장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SMT 라인만 해도 1조 이하 시장, 수천억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선은 우리가 글로벌 테크 기업들하고 경쟁하려면은 물론 제일 큰 시장으로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자체가 이거 레벨이 올라섰으니까 그 강자들하고 바로 맞붙여도 되겠지만 이렇게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조금은 블루오션 좀 비어있는 시장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실력을 보이면서 서서히 와이드 마켓 사이즈를 세나가는 그런 그로잉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